베트남 전쟁 당시 촬영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전쟁 보도 사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노르웨이 작가 아슈 라우가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를 했다가 삭제가 됐는데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AI가 혁명이라고 하는 슬로건 이제 새롭지가 않은데요. 이제는 모두가 AI가 미래를 예측하고 모든 직업을 대체하고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타임 선정 AI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 아르빈드 나라야난 세이디아 오베르 메이어는요, 몇 년 동안 현실의 AI 시스템들을 실제로 분석해 보면서 이 시장에 지금 버블이 끼어있다 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요즘 AI 논쟁의 한 가운데에 있는 책 AI 버블이 온다, AI 스네이크 오일인데요. 사실 책 제목만 보면 뭔가 자극적인 이야기만을 추구할 거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은 AI 비판이 아니라 예측형 AI, 생성형 AI, 딥페이크, 소셜미디어, AGI 공포 같은 논쟁들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짚어야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내용이라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즉 AI를 그냥 단순히 까는 책이 아니라 실제 AI 능력과 한계를 정확하게 다시 그리는 책이니까 한번 가보시죠. 자, 먼저 예측형 AI라는 거는 개인의 미래 행동을 점수 등급 형태로 예측해서 의사결정에 넣으려는 시도인데요. 예를 들면 누가 대학에서 중도 탈락할지, 누가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지, 누가 복지 사기를 칠지, 또 어떤 환자에게 더 많은 치료 자원을 우선 배정할지, 이런 게 과거에는 사람이 경험적으로 하던 판단이었지만 이제는 A라면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점점 많은 조직이 이런 도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측형 AI가 실패하는 이유는 AI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 배경을 깔아두고 이제 책에서 소개된 대표 사례들을 보면 재밌습니다. 먼저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환자의 미래 건강을 예측해서 진료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해준다라는 명분이 있죠. 병원은 과부하 상태고 의사는 늘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AI로 위험군을 미리 찾아내면 더 빠르게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책이 보여주는 의료 AI 사례들을 보면 예측형 AI의 구조적 문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자, 예측하고 싶은 거는 누가 더 아픈 사람인가인데 건강 상태는 직접 측정이 불가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신 이 사람이 과거에 의료비를 얼마나 썼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흑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은 경제적 제도적 문제로 의료비 지출이 적다라는 게 반영이 되죠. 이런 결과 때문에 더 아픈 흑인 환자들이 덜 아픈 것처럼 분류된다는 겁니다. 이게 AI 능력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지표, 프록시를 넣은 설계 문제라는 건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Good Heart Law의 전형적인 사례인 거죠. 지표가 목표가 되는 순간에 그 지표는 더 이상 실제 목표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마치 벤치마크 점수만 높여놓고 실사용 성능이 별로인 제품들, 논문 수만 보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다 이런 이슈에서 오는 거죠. 또 다른 사례들을 보면, 자, 에픽이라는 회사가 폐혈증을 의사보다 빨리 발견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알고리즘은 비공개였어요. 영업비밀이니까. 4년 동안 외부 검증이 없었는데 후속 연구에서 실제 정확도가 63%,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보다 조금 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이게 설계 문제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뱀기름 문제, 과장 광고죠. 예전에 이 뱀기름을 쓰면은 특효약이다, 어디든 발라도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과장 광고 했던 사례를 들어서 이 책 제목도 AI 스네이크 오일이라고 지은 거죠. 이러한 것이 특히나 문제인 게 비전문가들은 AI가 만든 숫자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의 원제에서 표현한 스네이크 오일, 과장 광고가 더욱더 잘 팔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생성형 AI는 예측형 AI와는 달리 실제로 많은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있죠. 그런데 LLM은 결코 사실을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죠. 최근에도 많은 비판이 나오는데 기술적으로는 단 하나, 다음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책에서는 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챕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성형 AI는 강력하지만 이해하지 않는다, 그럴듯하게 모방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흔히 헛소리나 아무 말 대잔치 하는 환각,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AI 사용이 힘든 분들이 많으시죠.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다음 말을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사실 환각은 이 AI의 뭔가 버그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결과물입니다. 우리 스토캐스틱 패럿이라고 하죠. 확률적 앵무새. 요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AI 딥페이크 기술이죠. 근데 이 기술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걱정하죠. 가짜 영상에 속으면 어떡하지? 혹은 가짜 뉴스가 더 늘어나면 어떡하지? 근데 이 책에서 재밌는 게 이 장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엽니다. 진짜 문제는 가짜에 속는 위험이 아니라 진짜를 부정할 수 있게 되는 위험이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라이어스 디비던드,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의 배당금이라는 건데요. 딥페이크가 흔해지면은 자, 이 영상 진짜냐? 라는 의심이 기본값이 되는 거죠. 이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뭐 가해자, 권력자, 부패한 정치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 일단 얘기가 나오면은 야, 그거 합성 아니야? AI가 조작한 거겠지 라고 주장하면서 진짜 증거마저 무력화된다는 거죠. 이게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보 이론적 신뢰 붕괴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와 발전을 저해하는 형태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늘 말하죠. 유해 콘텐츠를 AI로 잡아내겠다. 허위 정보와 폭력을 AI가 막아줄 거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죠. 유해 콘텐츠들은 계속 퍼지고 있고 정상 콘텐츠들은 잘못돼서 차단이 됩니다. 책의 저자들은 소셜미디어의 문제는 AI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플랫폼의 정책,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소셜미디어와 AI 검열 이야기할 때 가장 상징적으로 다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의 네이팜 소녀 사진 삭제 사건인데요. 자, 이 사진은 1972년 제가 좀 블러 처리를 했는데 베트남 전쟁 당시 촬영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전쟁 보도 사진 중 하나입니다. 이 폭격을 피해서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담겨있고 퓰리처상까지 받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인데요. 이 전쟁의 참상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고 전 세계 교과서, 박물관, 보도자료에 지금도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노르웨이 작가 아슈 라우가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를 했다가 삭제가 됐는데요. 뭐 아동 노출 막 약간 이런 걸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 사건은 곧바로 전 세계 언론에 퍼졌고 AI 검열의 무지한 실수라고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책이 밝히는 실제 문제는 이 AI가 바보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AI 분류기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서 역사 사진을 나치 사진으로 오인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설명하는 실제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페이스북은 이 사진의 역사적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 콘텐츠 정책 교육 자료에도 이 사진이 특례로 허용해야 하는 사례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AI가 오판한 사건이 아니라 아동 나체 사진은 무조건 금지라는 미국식 청교도 규범을 전 세계 사용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 설계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AGI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AGI와 관련된 공포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2, 3년 동안 미디어, 기업 투자자들이 AG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위험이 있다. 라는 식의 담론을 퍼뜨렸죠. 그래서 책에서는 AGI에 대해 다룬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AI를 돌봄으로써 인류의 실존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인류의 진짜 위험은 이미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고 대량 살상 무기, 기후변화, 팬데믹, 금융 시스템. 사실 AI는 이런 문제를 약간 약화시킬 수는 있어도 AI가 핵심 원인이 아닌 문제들이죠. AGI 공포는 AI를 비판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AI를 더 강력하게 포장하는 마케팅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뭐 차별, 저작권, 노동 감시 이런 것들은 가려지고 초능력 같은 AI 이미지가 강화되고 기업은 우리 AI 너무 강력해서 위험해요 라고 마케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현실적인 해법과 질문, 화두를 던지는데요. AI가 얼마나 똑똑해질까 보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질문을 던질까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저자들이 AI를 두려워하거나 신격화할 필요도 없고 AI 내부 코드를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죠. 이 모델이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AI 버블과 같은 이야기는 물론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기술의 효용성에서의 우려에 대해 나온 것이긴 하지만 기술 그 자체라기보다는 기대, 공포, 과대 광고의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AI라는 게 역시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인류 사이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고 AI 역시도 우리 사이의 기존 문제들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천천히 생각해보면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